네, 지난 시간 이어서요. 네, 지난 시간에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하고 나서 우리가 수질 검사로는 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수질 검사한다 그랬잖아요.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생물에 관한 기준이 있었고,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기물, 유기물에 관한 항목이 있었고요. 소독제 및 부산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있었고, 그다음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우리 신미세 영양물질, 그다음에 방사능에 관한 기준, 이렇게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수질 검사는 우리가 그 수질 검사에서 요 수질 검사를 뭐 매일 모든 검사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매일 한 번 하는 검사가 있고요. 매주에 한 번 하는 검사가 있고, 매월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회 하는 검사로는 냄새, 맛, 색도, 탁도, pH, 잔류염소, 요 6개거든요. 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요 색도, 탁도, 냄새, 맛, pH, 잔류염소, 이거 다 어디에 들어가는 항목이냐면 신미세 영양물질 항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6가지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매주 하는 검사, 주마다 한 번 하는 검사로는 일반 세균, 그 다음에 총대장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그냥 묶어서 대장균이라고 하셔도 돼요. 일반 세균, 대장균, 요거 미생물 항목에 들어갔었죠. 요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물 항목에 들어가는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네, 신미세 영양물질 항목에 들어가는 과망간산 칼륨, 총증발 잔류물, 이렇게가 매주 한 번 하는 검사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매주 1회 하는 검사는 우리가 미생물에서 일반 세균, 대장균, 그 다음에 무기물 항목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네, 신미세 영양 물질 항목에서는 과망간산 칼륨, 증발 잔류물, 이렇게 매주 하는 검사입니다. 매월 하는 검사는 우리가 전 항목에 대해서 매월 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 그 하나 더 추가하셔야 돼요. 뭘 추가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수도 전 검사라고 그래서요. 수도 전 검사. 요거는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 받아서 하는 검사예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수질 검사는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검사고요. 요 수도전 검사는 수도꼭지에서 물 받아서 하는 검사인데, 뭐뭐 들어가냐면 일반 세균, 그 다음에 대장균 들어가고요. 대장균, 잔류염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교재에 빠져있기 때문에 요거 꼭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물 받았다. 또는 학교로 보자면은 학교 수도꼭지에서 물 받아서 하는 검사가 수도전 검사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잔류염소라는 게 있죠. 잔류염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 잔류염소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점 이상의 염소가 남아있는 양을 잔류염소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잔류염소가 꼭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부활 현상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오는 동안에 병원성 세균이 살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잔류염소가 꼭 필요한데, 우리가 정수장에서는 4ppm을 넘지 아니할 것 이러랬고요. 이 수도전 검사에서의 잔류염소는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보는 물이기 때문에 0.2ppm 이상이 검출될 것. 즉 지금은 법규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0.1ppm 이상이 검출될 것이고, 수인성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다, 그런 지역이다, 이런 경우에는 0.4ppm 이상이 검출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잔류염소가 수도꼭지 검사에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잔류염소가 우리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성균 이 안에 우리가 그 수인성 질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요걸 알아보기 위한 우리가 지표로 쓰는 게 대장균이라고 그랬죠. 그죠? 대장균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장균이 검출됐다, 그러면은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분변에 오염됐다는 거고 수인성 감염병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균이 검출되면 이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요 일반 세균은 수인성 질병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 오염됐는가, 오염된 정도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요 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수도전 검사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요거를 더 추가해 줍니다. 예,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물의 위생학적 중요성에서 나왔는데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질 오염에서 나온 부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수질 오염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염물질이 흘러들더라도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일정한 상태를 스스로 정화되는 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정화될 수 없는 상태로 오염된 거를 우리가 수질 오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수질 오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어떻게 분리하는가? 우리가 수질 오염원은 오염원은 우리가 크게 분리하자면 고정이 있고 이동이 있어요. 이동 오염원 이렇게 분리합니다. 우리가 고정적으로 오염물질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 이동 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동하면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거고요. 요 고정 오염원은 또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우리 교재에 점 오염원이라는 게 있고요. 점 오염원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점 오염원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고정은 점과 비점 이렇게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요 점 오염원이 주로 문제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교재에 간단하게 소개됐기 때문에 요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에 대한 내용 우리가 첨부 자료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예, 요거 참고 자료 올라간 거 보시면은 우리가 점 오염원은 일정한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오염원을 우리가 점 오염원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수질이나 수량 파악이 아주 쉽겠죠. 어디서 얼마만큼 나오는가 이거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오염원을 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공장 폐수, 가정하수, 뭐 축산 폐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조사했더니 요 점 오염원 중에 양이 가장 많은 거는 가정하수로 알려져 있고 BOD가 가장 높은 거, 즉 오염물질 양이 가장 많은 거는 우리가 공장 폐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우리가 양으로 보자면은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단위 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함량을 보자면은 공장 폐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점 오염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로 인위적으로 배출된다는 것, 특정 지점에서 우리가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 처리 효율이 아주 높고 관리가 우리가 용이하다는 거죠. 예, 이런 게 특징이라면 비점 오염원, 여러분들 점 오염원이 그런 거라면 요 비점 오염원 참고 자료 보시면은 비점 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고정은 고정인데 우리가 딱 일정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하지 않게 우리가 불특정 장소에서 여기저기서 흘러드는 것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수량이나 수질 파악이 굉장히 어렵겠죠. 여기 들어가는 게 논밭에서 나오는 우리가 비 올 때 흘러드는 비료라던가 농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점 오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인위적이고 자연적으로 배출된다는 것, 배출 지점이 불특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절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죠. 강우량, 우리가 강수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요거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그 첨부 자료로 올라가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원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거기 뭐 원인 그래서 생활하수는 양이 많다 요거 알으시고 공장 폐수는 BOD가 높다는 것 뭐 요 정도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수질오염원이 미치는 영향에서 나온 부분 있죠. 수질오염원이 미치는 영향에서 나온 부분, 영향은 여러분들이 수질오염이 미친 영향, 뭐 수인성 감염병도 유발할 수 있고 부영양화도 유발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겠죠. 근데 거기 부영양화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부영양화 현상 을 잠깐 메모해 두자면은 여러분들 이 부영양화 수질 오염화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영양화라고 하는 것은 조류, 우리가 물속에 조류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조류, 우리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도 그러죠. 이게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조류량이 급증을 해서 물이 쓸모없는 현상으로 바뀌는 것을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류량이 왜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가 봤더니 조류의 영양물질로 사용되는 것이 탄산염, 질산염, 인산염이에요. CNP가 증가할 때 많이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물이 고여 있을 때 많이 우리가 정체의 수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조류량이 왜 증가하면 왜 문제가 되는가 봤더니 우리가 조류라는 것이 사멸된 조류가 특히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멸된 조류는 우리가 오염물이 되는 거죠. 오염물이 되면서 오염물질이 많아지니까 BOD, COD가 증가하겠죠. 여러분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런 것들이 이 BOD나 COD는 물속의 유기물질 양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이거든요. 유기물질 양이 증가할 거고 이 오염물질 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DO, 용존산소는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은 부영양화 유발됐을 때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물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류가 암에 걸리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DO가 감소함에 따라서 질식할 수 있고 또 분해로는 현기성 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기성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악취를 유발한다던가 색깔이 탁해진다던가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된다더라는 거 참조해 주시고 요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조류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녹조가 문제가 되면 우리가 녹조도 있고 적조도 있고요. 우리가 백조라는 것도 있어요. 백조. 그래서 특히 바다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 같은 경우에는 요 적조가 많답니다. 그래서 적조 현상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부영양화 중에서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를 적조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수질오염이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영양화를 우리 대표적으로 들 수 있어요. 그 밖에 수질오염 사건, 그래서 교재에서 소개되고 있는 걸 보시면은, 우리가 중금속 수은 중독에 의한 미나마타병이라던가, 카드뮴 중독에 의한 이따이따이 병, 뼈가 약화되는 질병이죠. 그 다음에 가네미우 사건이라고 해서, 요거는 공장에 전기 절연 물질인 PCB가 배출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피부 질환, 간 질환 이런 것들을 유발했던 사건인 가네미우 사건, 수질오염과 관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요 트리할로메탄, 우리가 THM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물 기준 할 때 잠깐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먹는 물 기준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가냐면 소독 부산물에 들어갑니다. 소독 부산물인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총트리할로메탄에 의한 발암 사건, 그 다음에 페놀 사건 이런 거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먹는 물 기준의 유기물질 항목에 페놀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페놀은 유기물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기물, 유기물은 인체 유해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해롭기도 하고 특히 이 페놀은 악취를 유발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악취를 유발했던 사건인 페놀 사건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수질오염 사건은 이러한 것이 있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수질오염 지표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수질오염 지표.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앞 시간에 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냐면은요. 그 환경 기준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첨부 자료로 올려드린 환경 기준에 호수에 우리가 수온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지표수고 지표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그 하천이에요. 그래서 이 하천의 기준 항목에 따라서 6등급으로 분류한다 그랬죠. 이 기준 항목하고 그 다음에 호수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살펴보고 오지 않았는데 호수에 대한 기준 이렇게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하천의 수질 기준 항목에는 우리가 pH 들어간다 그랬죠. pH는 7에 가까울수록 깨끗한 물이고 멀어질수록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오염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었냐면 BOD라는 게 들어갔었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유기물질 양을 측정한 값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낮을수록 깨끗한 물이고 높을수록 오염된 물. 그 다음에 COD, 화학적 산소 우려랑 이것도 유기물질을 보되 산화제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었었죠. 낮을수록 깨끗, 높을수록 오염. 그 다음에 TOC, 총유기탄소량도 우리가 탄소 함량을 총 측정을 한 값이에요. 오염된 물일수록 높고 깨끗한 물일수록 낮겠고요. 그 다음에 SS, 부유물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총인. 여러분들 인성분은 부영양화를 유발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부영양화의 영양물질 중에 CNP, 탄산염, 질산염, 인산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결정인자가 인산염이에요. 그래서 이 총인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TP 검사, 그 다음에 대장균 검사에서 100cc 중에 대장균이 몇 마리 들어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검사를 우리가 MPN이라고도 하고 읽을 때 최학수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고요. 호소는 우리가 앞 시간에 보고 오지 않았는데 호소 기준으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 환경기준 첨부자료에 올라가 있는 자료의 몇 쪽을 보시냐면 그 8쪽을 보세요. 8쪽 보시면은 이 호소에 대한 기준으로는 pH 들어가고 이 BOD는 측정하지 않아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측정하지 않는 이유가 호소는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부영양화가 쉽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로 유기물질 양을 측정하는 값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정하지 않고요. COD 들어가고 새롭게 들어간 게 TOC 들어가고 그 다음에 SS, TP, 그 다음에 MPN 검사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부영양화가 하천보다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영양물질인 총질소 검사예요. TN. 우리가 부영양화 유발물질이 CNP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인뿐만이 아니라 총질소 보고 그 다음에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생물체가 조류인데 우리가 조류의 주성분이 엽록소입니다. 그래서 엽록소 양을 알아보는 검사가 클로로필 A예요. 클로로필 A. 이거는 엽록소 양을 측정하는데 부영양화 정도를 보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다는 것 알아보셔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복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pH, COD, 그죠? 그 다음에 TOC, SS, TP, MPN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이 중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거냐면 수질 오염의 지표 이렇게 해서 나온 교재 내용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우리가 뭐를 살펴볼 거냐면 그 하천에서는 지표로 쓰는 게 얘예요. BOD 요걸 쓰고 있어요. 요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호수에서는 지표로 COD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질 않았네. DO 들어가죠. DO 우리가 DO 들어갑니다. DO가 우리가 양쪽에 다 들어가죠. 그죠? DO 이렇게 들어가. DO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DO하고 그 다음에 SS 이렇게를 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수질오염 지표에서 나왔는데 이 지표를 다 다루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BOD, COD, DO, SS 이렇게만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요. 나머지도 어떻게나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게 뭘 측정하기 위한 검사다. 그 다음에 어떨수록 깨끗한지 어떨수록 오염됐는지 요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호수하고 하천에 다 들어가 있는 우리가 DO 보도록 하죠. 용존산소. 여러분들 용존산소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거든요. 요거는 높을수록 깨끗하고 낮을수록 오염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떨수록 DO량에 영향을 주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이 감소 요인이고 증가 요인인가 보자면 수온이 낮을수록 우리가 DO량은 높아집니다. 물의 온도가 낮은 물일수록 우리가 산소 함량이 높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찬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기압은 높을수록 우리가 가스가 많이 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압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오염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염 물질은 적을수록 DO량이 높겠죠. 그 밖에도 여러분들 조류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 조류가 문제에 나왔을 때 조류 생물체 같은 경우에는 낮에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할 때는 DO량이 증가되고요.
여러분들 이 조류가 호흡을 할 때는 감소해요. 그래서 조류가 광합성할 때는 증가, 호흡할 때는 감소 이렇게 알아주시고 오염물질은 당연히 많으면은 DO량이 오염물질 분해하면서 써버리기 때문에 감소하겠죠. 이외에도 무기염료, 우리가 염분량이 많으면은 DO가 많이 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염료 값이 높을수록 감소합니다. 뭐 등등등. 그래서 DO량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주는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주는가,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BOD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BOD는 하천의 오염 지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호수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천의 오염 지표, 우리가 대표적인 지표로 쓰고 있어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래서 하천물을 떠다가 호기성 미생물을 넣어서 우리가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하는 동안 산소를 얼마만큼 소모했는가로 유기물질량을 간접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BOD 같은 경우에는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질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우리 교재는 구분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BOD는 두 단계로 분류합니다. 1단계가 있고 2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2단계가 있어서 호기성 미생물을 물속에 넣었을 때 1단계로 분해하는 것이 뭐냐? 탄소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요 화합물을 분해하는 데 소모되는 산소량을 측정한 것이 1단계 BOD.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을 호기성 미생물이 다 분해하고 나서 분해하는 것이 질소화합물입니다. 질소화합물을 분해할 때 소모되는 산소량을 측정한 값을 우리가 2단계 BOD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20도씨에서 우리 교재에 나왔지만은 20도씨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20도씨에서 5일 측정을 하고요. 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다 분해되고 나서 분해되는데 한 100일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D 아무 얘기 없으면은 요 1단계 BOD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BOD는 우리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1단계 BOD, 아무 얘기 없을 때는 1단계 BOD. 그래서 20도씨에서 5일 동안 우리가 호기성 미생물이 산소를 얼만큼 소모했는가로 유기물질량을 간접 측정하는 방법이라더라. 우리 하천의 오염지표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높을수록 오염물질이 많은 거기 때문에 오염된 거고 낮을수록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5ppm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DO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깨끗한 물이잖아요. 5ppm 이상 돼야지 어류가 생존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DO는 뭐뭐 이상, 우리가 BOD는 뭐뭐 이하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거 틀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COD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는 COD 같은 경우는 하천이나 호수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 200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요 COD가 하천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요 우리가 호소는 BOD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호소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그 지표 중에 대표적인 지표로 쓰는 게 요 COD예요. COD. 그래서 COD 보시면은 물속의 유기물질 총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화학적, 즉 산화제를 넣어서 우리가 얘가 얼마만큼 소모되는가, 유기물을 분해하는 동안 산화제가 얼마나 소모되는가로 유기물질 양을 간접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산화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과망간산 칼륨이라는 산화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것도 산화제가 많이 소모되면은 유기물질 양이 많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오염도가 높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낮게 나왔다면 오염물질이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COD는 그런 거다는 것. 호소라던가 해수에 우리가 오염지표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해양의 오염지표, 산업해수의 오염지표라고 그랬는데 호수에서도 오염지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호소나 해수나 뭐 이런 경우에는 COD를 쓰냐면 이 BOD를 사용하게 되면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조류 생물체가 호기성 미생물 활동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류값이 너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COD를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조류 생물체 때문에 우리가 COD를 측정하는 게 정확해서 우리가 BOD는 측정하지 않고요. COD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 이거는
우리가 물 속에 있는 오염물질 중에서도 부유물질이니까 물에 떠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예, 떠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는 것. 물에 녹지 않는 떠 있는 물질의 양을 우리가 부유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높을수록 오염된 거고 낮을수록 깨끗한 거죠. 그래서 오염도도 알아보기 위해서 이 SS를 사용하는데, 또 SS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물속에 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부유물질이 높으면 물이 뿌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탁한 정도가 높아지겠죠. 우리가 광합성하기가, 햇볕이 그 물속에 전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물속의 식물이 광합성하는데 문제를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 작용에도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더라는 거 부차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수질오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다뤄야 되긴 하나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다뤄지는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몇 가지만 살펴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 대책에서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돼요. 그죠? 읽어보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가 하수 처리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하수 처리로 갑시다. 우리가 하수라고 하는 것이, 하수는 우리가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그 물 중에서도, 여러분들 쓸모 없어서 버리는 물을 폐수라고 합니다. 쓸모없이 버리면은 폐수. 우리가 쓸모 없어서 버리는 물건이면 폐기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폐수, 쓸모 없어서 버리는 물을 폐수라고 그러는데, 요 폐수에는 산업폐수, 생활오수,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그죠? 빗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수는 우리가 생활오수를 특히나 하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 처리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더 광범위하게는 우리가 폐수 처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장 폐수라던가 가정 하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하천에 버리게 되면 오염물질 양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흘러두게 되면 하천이 쉽게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 처리장에서 오염물질 제거하고 우리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요 오염물질 제거하기 위한 하수 처리에는 우리가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는가? 우리가 하수 처리의 목적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참조해 주셔도 되고 넘어가셔도 되고,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온 거 있죠. 이 부분 보더라죠. 이 부분은 잠깐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수 처리는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수 처리를 우리가 하수 처리를 방법으로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물리적 처리법이 있고요. 그 다음 화학적 처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 처리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 물리적 처리, 물리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수 속에 있는 오염물질 제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침사, 침전, 여과라던가, 그 다음에 물에 띄워가지고 제거하는 게 부상, 부상, 이런 것 등등등의 물리적 처리법을 이용한 거예요. 밑에 깔아앉혀서 제거하거나 위에 떠서 제거하거나 걸러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화학적 처리는 우리가 산화라던가, 중화라던가, 응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화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떤 독성 물질이 있다? 이런 경우에 산화시키거나 환원시키거나 중화시키거나 응집시키거나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우리가 하수 처리 방법에서는 요 생물학적 처리 위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요거는 뭘 이용한 거냐면 생물이 들어가면 미생물을 이용해서 오염물질 제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하수 속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수의 오염물질을 미생물을 통해서 제거하는데, 미생물은 호기성 미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없어도 발육 증식이 잘 되는 혐기성 미생물이 있죠. 그래서 요 생물학적 처리는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호기성 처리와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오염물질 분해하도록 하는 혐기성 처리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호기성 처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활성운이법. 대규모의 도시는 우리가 활성운이법을 이용한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살수여상법, 뭐 산화지법, 뭐 이런 거 등등등이 들어가는데 요걸 2대 호기성 처리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활성운이, 살수여상. 그 다음에 현기성 처리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발력 증식이 잘 되는 균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탱크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부패조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 고체 액체를 분리시켜서 처리하면은 이무프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패조나 이무프조가 현기성 처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리 방법으로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시면은 하수처리 과정으로도 분리할 수 있어요. 과정으로 우리가 분리하자면 어떻게 분리하냐면 예비처리, 우리가 예비처리, 그 다음에 본처리, 온이처리, 예, 온이라고도 부르고요. 일본식 표현은 온이, 우리 영어로는 슬러지, 우리나라 말로는 찌꺼기라고 그러는 거죠. 찌꺼기 처리, 온이 처리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비 처리쯤에 해당돼요. 이 본 처리가 뭐냐면 이 생물학적 미생물이 처리하는 게 본격적인 처리거든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 처리가 이 본 처리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가 우리가 여기쯤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게 예비 처리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처리라던가 화학적 처리, 요 생물학적 처리하기 전에 이걸 처리하거든요. 이걸 예비 처리라고 그러는 거, 전 처리라고 들읍니다. 그 다음에 온이 처리는 예비 처리나 본 처리에서 나온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것을 온이 처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과정에 따라서는 예비다, 본 처리다, 온이 처리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합해수 처리를 뭐로도 분류하냐면 수준으로도 분류해요. 수준으로는 1차 수준이다, 2차 수준이다, 뭐 3차 수준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1차 수준의 처리는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비 처리가 1차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2차 처리는 요 본 처리가 2차 처리쯤에 해당됩니다. 본 처리. 3차 처리는 예비 처리나 본 처리에서 제거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우리가 특수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3차 처리라고 그래요. 뭐 질소나 인이나 ABS나 뭐 이런 것들을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 제거하는 것을 3차 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수 처리 방법을 분류할 때 우리가 방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과정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처리가 뭐라고 그랬냐? 생물학적 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거는 요것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요 생물학적 처리. 그리고 문제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데다가 나오더라도 그 생물학적 처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보여져요. 예, 출제자의 그 의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합해수 처리하는 이유가 합해수 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질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오염물질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처리가 생물학적 처리다 보니까 요 생물학적 처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 요 생물학적 처리가 크게 호기성 처리가 있고 현기성 처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현기성 처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 호기성 처리, 활성운이, 살수여상, 산화지법 이런 것들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 우리가 호기성균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해수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이 있죠. 유기물질, 분해돼야 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물을. 호기성균은 산소를 이용해서 번식하는 균이죠. 호기성균에 의한 산소에 의해서 요 오염물질을 뭐로 분해하냐면 H2O, 물하고 CO2로 분해하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CO2는 공기 중으로 나올 거고 물이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해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현기성 처리는 이 유기물을 1단계 작용하는 게 유기산균이 작용해서 유기산과 지방산으로 분해합니다. 유기산과 지방산 이렇게 분해하는 거고요. 유기산 지방산을 우리가 최종 분해를 메탄균이라는 게 해요. 그래서 현기성 처리는 유기산균과 메탄균이 작용을 해서 유기산 지방산을 최종 하는데 최종 분해 산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CH4, 메탄입니다.
70%가 메탄 이고요. 요거는 연료로도 쓸 수 있어요. 불이 붙기 때문에. 그 다음이 CO2 탄산. 예, 그 다음에 아주 소량 얘가 230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CH4하고 H2O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일부 악취가 나는데 악취 내는 가스는 황화수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메르카탄, RSH 이런 것들이 아주 소량 나오는데 고약한 냄새를 유발한답니다. 그래서 호기성 분해와 형기성 분해, 우리가 핫패스 처리에서 가장 핵심이 생물학적 처리라고 그랬잖아요. 호기성 처리와 형기성 처리의 반응식을 보자면 이런 그 분해 과정을 거친다더라. 호기성 처리 결과물로는 가스가 CO2 가스가 나올 거고, 형기성 처리의 결과물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메탄. 이건 냄새가 없어요. 우리가 연료로도 쓸 수 있다는 것. 악취가 나는 이유는 아주 소량 배출되는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악취를 유발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호기성 처리하고 형기성 처리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교재에 장단점 이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그 첨부 자료에 호기성 처리와 형기성 처리의 비교한 내용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기성 처리와 형기성 처리 비교한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호기성 처리는 장점에 냄새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형기성보다 반응 시간이 짧다. 즉 처리 기간이 짧게 걸린다. 그 다음에 처리수의 BOD, SS 농도가 낮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처리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우리가 산소 계속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호기성균의 번식 증식을 위해서 계속 산소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이게 단점입니다. 예, 그래서 장단점은 그 정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형기성 처리법의 장점은 우리가 산소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겠죠. 거기다가 CH4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연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형기성 처리할 때는 우리 열이 발생되거든요. 그 열로 병원균이나 기생충 란이 자동 소멸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농도의 유기물질, 산소 공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고농도의 유기물질 처리할 때 적합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단점은 뭐냐? 단점은 악취가 난다는 거죠. 악취 나는 거는 메탄가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소량 배출되는 가스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거고, 반응 기간이 호기성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등액의 BOD가 높다. 상등액은 처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리하더라도 우리가 BOD가 높다는 것은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질 양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깨끗하게 처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호기성 처리와 형기성 처리 비교한 게 있는데, 비교한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요 핫패스 처리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일단 분류, 왜냐면 이런 용어 개념을 좀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하는가 요거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 처리가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생물학적 처리는 본 처리라고도 하고 2차 처리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생물학 처리 호기성, 형기성 요 비교하는 것까지 일단 정리를 해두세요.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토양과 건강 부분은 지금까지는 거의 출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부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폐기물 처리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폐기물 처리부터.